늦은 오후 햇살이 길게 들이오던 현관문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두어 차례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놀란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하고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방문객이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현관문을 반쯤 열자 낯선 여자의 얼굴이 불쑥 들이밀렸습니다. 마스크를 쓴 얼굴엔 날선 눈매가 자리했고 그녀는 손에 든 비닐봉지에서 구겨진 택배 박스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어르신 택배 숨기셨죠? 사진 다 있어요. 이거 이 박스. 분명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할머니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사진 속 택배가 익숙하긴 했지만 손녀 유진이 며칠 전 회수해 갔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거 모릅니다. 우리 손녀가 며칠 전에 연락해서 잘못 온 거 돌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여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말로 끝날 줄 아셨어요? 남의 집 택배 건드리는 건 절도예요.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조사 들어간다니까요. 이런 거 아무리 나이 드셨다고 봐주는 거 없어요. 그 말에 할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손을 움켜쥐고는 현관 문턱에 선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거침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주소도 똑같고 수령 완료 사진에도 여기 현관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돌려놓은 척하면서 숨긴 거겠죠. 다 아는데 왜 시침이 떼세요? 이러다 박스라도 나오면 진짜 큰일 나요. 그녀는 한참을 몰아세우듯 말한 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계단을 쿵쿵 내려갔습니다. 현관문은 여전히 반쯤 열린 채였고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택배 나는 그런 거 손도 안 댔는디. 그날 저녁 손녀 유진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식탁 앞에 앉은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고 두 손은 고요히 포개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할머니? 유진의 물음에 할머니는 조심스레 낮은 목소리로 앞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유진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찾아왔다는 여자의 말, 행동, 그리고 사진 그 모든 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유진은 바로 현관 앞 CCTV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엔 할머니를 몰아붙이는 낯선 여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유진은 입술을 꾹 다물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제 이 억울함을 바로잡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은 며칠 전 4월 말 어느 평범한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들어온 유진은 현관 앞에 놓인 택배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수신인은 자신이 아니었고 주소 또한 정확히 맞지 않았습니다. 건물 번호는 같았지만 동이 다르고 호수도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엔 이웃의 택배가 잠깐 잘못 도착했겠거니 생각했지만 송장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고 발신처는 자신이 한 번도 이용해 본 적 없는 쇼핑몰이었습니다. 밤이 늦었기에 유진은 택배를 열지 않고 현관 안으로 들여놓고는 다음 날 아침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주문한 게 아닌데 제 주소로 도착했어요. 회수 요청 드릴게요. 상담원은 경위 확인 후 수거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유진은 회수기사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박스를 문 앞에 다시 내놓고 출근했습니다.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5월 5일 그날 할머니가 겪은 끔찍한 일로 인해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유진은 CCTV를 돌려본 뒤 곧장 쇼핑몰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는 택배는 회수 완료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방문자의 정체에 대해선 알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유진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송장 번호를 메모해 두고 직접 그 쇼핑몰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비회원 상태였지만 다행히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확인할 수 있었고 회수 당시의 경유와 주소 노출 가능성에 대해 문의를 남겼습니다. 이때 유진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수취인으로 되어 있던 사람은 이미 5월 1일에 정상 배송된 다른 택배를 다시 수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원래 택배는 5배송이었고 새 상품은 수취인에게 무사히 도착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5월 5일에 찾아온 그 여자는 수취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손끝을 떨며 다시 CCTV 화면을 재생했습니다. 할머니를 향해 박스 사진을 흔들며 몰아세우던 그 여자. 차분한 말투는커녕 협박에 가까운 언행.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는 뒷모습까지. 그 모든 게 유진의 뇌리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야. 유진은 택배기사의 수령 사진까지 요청하며 다시 고객센터와 통화했습니다. 그 사진에는 분명 자신의 집 현관이 찍혀 있었고 이로 인해 누군가가 주소를 알아내고 찾아온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도대체 누구야? 그녀는 한 줄기 한 줄기 터질 조각처럼 흩어진 상황을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유진은 사건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적어둔 송장 번호와 상담 시간, 고객센터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메모장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단단한 결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우선 택배 회수 당일 회수기사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유진은 택배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회수기사와 통화할 수 있는지 요청했습니다. 어렵사리 연결된 기사에게 유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택배 제대로 회수되었을까요? 기사는 약간 망설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날 아파트 단지에 비슷한 송장이 2개 있었어요.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거한 건 분명 맞는데 다른 동 같은 호수도 있어서 혹시 그쪽에서 혼동이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유진은 대답을 들은 후 즉시 그 동호수에 가보았습니다. 문 앞 택배 보관함엔 아무것도 없었고 인터폰으로 연결된 집의 거주자도 택배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점점 그 여자에 대한 단서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유진은 다시 택배 수령 사진을 확인했고 사진 속 배경에 있는 디테일을 들면 문 옆에 작은 화분, 초인종 아래 희미한 낙서, 현관 등의 미세한 손상 자국까지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들 집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배달된 게 맞았고 수거도 된 건 맞다는 거죠. 그런데 왜 저 여자가 우리 집을 찾아왔을까? 유진은 SNS와 중고거래, 커뮤니티,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 게시판 등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택배 수령 사진을 보고 개인 정보를 찾아오는 사례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었고 심지어 그 사진을 캡처해서 이 주소에 물건이 잘못 도착했는데 혹시 돌려받은 사람 있냐는 식의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하나의 익숙한 아이디를 발견했습니다. 수령 사진과 비슷한 박스 사진을 첨부하며 물건 돌려받고 싶다는 글이 한 중고거래 카페에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닉네임은 낯설었지만 사진 속 박스는 분명 유진이 봤던 그것과 동일했습니다. 유진은 즉시 카페 운영진에게 상황을 알리고 해당 계정에 대해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혹시나 싶어 그 여자의 목소리를 녹음해둔 스마트 초인종의 음성 파일을 꺼내 재생했습니다. 택배 숨기셨죠? 사진 다 있어요. 목소리는 또렷했고 유진은 곧장 녹음 파일을 저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5배송으로 끝날 일이 아니야. 이건 주소를 보고 찾아온 사람의 범죄일 수도 있어. 유진은 발견한 닉네임을 토대로 중고거래 카페 활동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5배송된 물건을 찾습니다. 주소를 알게 되어 찾아갔는데
도제 중이었습니다. 같은 문구들이 반복되고 있었고 어떤 게시글에는 직접 가서 확인했더니 문전박대당했다는 글까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 단순한 오배송 피해자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남의 집을 찾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수령 사진이라는 허술한 정보 하나만으로. 더구나 어떤 글에서는 다음엔 대놓고 문을 열라고 말해야겠다.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말을 세게 하면 나온다는 식의 댓글까지 달려 있었고 그 아래엔 지금까지 유진이 목격했던 행동을 연상케 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택배 숨겼다고 시침이 떼길래 그냥 경찰 부른다고 해버렸어요. 유진은 모니터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분노보다 앞선 감정은 놀라움과 걱정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신과 할머니에게만 벌어진 게 아니란 사실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즉시 카페에 글을 남겼습니다. 본인의 실수나 오배송을 이유로 남의 집을 무단 방문하고 위협하는 행동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강압적인 언행은 협박이며 정식 고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몇 분 후 자신이 신고한 닉네임의 계정이 탈퇴 처리되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그러나 유진은 그걸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녹음 파일과 CCTV 영상, 커뮤니티 글까지 모두 증거로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유진은 경찰서 민원 접수 페이지를 여러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소 노출, 사적 침입, 협박, 명예훼손 등 해당 가능한 법률 조항까지 정리해 두며 스크린샷을 첨부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냥 참을 수가 없어. 무엇보다 분했던 건 그 여자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 할머니가 도둑 취급을 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진은 더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나서야 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서 민원 접수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유진은 정리한 스크린샷과 녹음 파일, CCTV 영상, 커뮤니티 캡처본까지 모두 하나의 폴더에 담아 온라인 민원 접수를 마쳤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곧바로 유진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개요를 확인했고 그녀가 가진 증거 자료의 신빙성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직접 찾아간 건 주거침입과 협박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유진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제대로 된 대응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경찰은 커뮤니티 계정의 소유주와 IP 주소를 확인했고 이름과 주소, 과거 행적까지 유진에게 간략히 전달했습니다. 놀랍게도 상대 여성은 택배 관련 민원으로 여러 차례 다른 가정에 방문한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 그중 한 가정은 실제로 경찰까지 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와서야 돌아가긴 했는데 피해자분이 따로 고소를 안 하셔서 사건이 마무리됐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유진은 끝까지 가기로 마음먹었고 경찰은 그녀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출석 요구가 전달되자 그 여성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사과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유진의 의사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유진은 고민 끝에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얼굴을 보진 않을게요. 하지만 할머니께는 반드시 사과를 하셔야 해요. 문 앞에서 도둑 취급을 하셨으니까요. 경찰은 이를 전달했고 여성은 손편지를 써서 사과 의사를 표명하며 전해왔습니다. 유진은 그 편지를 봉투째로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듯 현관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흠칫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레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여자가 사과한대요. 직접 얼굴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잘못했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편지를 펼쳐들고 조용히 읽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손녀가 이렇게 나서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든든해요.
그 말에 유진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사과 한 장으로 끝나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걸. 유진은 사건이 일단락된 듯 보이는 가운데에도 마음 한켠이 편치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여자는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알았을까? 단순히 수령사진 하나만으로 현관 위치까지 특정할 수 있었던 걸까? 이런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정식 사건 번호가 기재된 상태였기에 상담원도 훨씬 신중하게 대응했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요청했습니다. 택배 수령 사진 외에 수취인 측에 우리 주소나 상세 위치가 전달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상담원은 확인 후 전화를 돌렸고 물류 시스템 담당자가 연결되었습니다. 통화는 짧았지만 유진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택배 5배송 당시 수거 요청이 접수되었을 때 수령자에게 회수될 주소가 문자로 자동 발송된 적이 있다는 겁니다. 해당 시스템상 오류는 아니고 오배송 분쟁 방지를 위해 회수지를 수취인에게도 공유하는 프로세스가 일시적으로 적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 주소가 단순 오배송이 아니라 회사 정책상 노출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유진은 바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건 단순 고객 차원의 민원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녀는 통화를 마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온라인 민원을 작성하며 그녀는 손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분노라기보단 지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단지 택배 하나로 시작된 이 사건이 할머니를 울게 했고 자신의 시간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현실이 억울했습니다. 며칠 후 위원회로부터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유진의 사례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공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관련 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제야 유진은 조금씩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과 편지 하나로 끝낼 수 없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 사람의 몰상식 때문만이 아니라 허술한 시스템과 무감한 절차가 만들어낸 결과였던 겁니다. 그날 밤 유진은 조용히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예전보다 차분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현관 쪽을 자주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젠 다 끝난 거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할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진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끝이 전하는 위로에 유진도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이 모든 일이 그리 오래전 같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마다 한 번쯤은 현관을 뒤돌아보게 되었고 택배 상자가 놓여 있으면 괜스레 송장을 자세히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던 그녀는 천천히 문서를 하나 열었습니다. 제목은 할머니에게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글이었지만 그녀는 꼭 이 시간을 기록해두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그날 저녁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계셨을 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듣기 전에도요.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하는지, 얼마나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지를 그날 처음 실감했어요. 작은 택배 하나였는데 그 박스 하나가 할머니의 하루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족의 평온한 시간을 뒤흔들었죠. 처음엔 그저 화가 났어요. 어떻게 감히 우리 할머니한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더 이상 분노보다 책임을 느끼게 됐어요. 이 사회가 너무 쉽게 주소를 흘리고 너무 쉽게 책임을 미루고 너무 쉽게 어르신들을 의심한다는 사실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똑똑히 알았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가 그날 겪은 일, 그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이 사회가 가진 무심함이 낳은 상처였으니까요.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현관문 앞에서 벌어진 일들을 그리고 할머니 고맙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시고 저를 믿어주셔서요. 글을 마친 유진은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거실로 나가 창가에 서 있던 할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가만히. 이제야 진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억은 영원히 남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거라는 것을. 봄이 지나 여름이 오는 길목. 유진은 조용히 집 마당에 놓인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곁에서 평온한 얼굴로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언뜻 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일상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엔 짧지 않은 시간 동안의 상처와 회복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사건이 없었다면 자신은 여전히 택배 하나쯤이야라고 쉽게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민감하고 누군가에게는 작은 실수가 삶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무 말 없이 견뎌낸 시간들,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외로웠을지를 떠올릴수록 유진의 다짐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누군가가 죄인이 되지 않도록, 누군가의 무관심으로 누군가가 겁에 질리지 않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녀는 이번 일을 통해 또렷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요. 잘못된 시스템, 무책임한 절차, 침묵으로 일관하는 대응. 그런 틈 사이에서 상처 입는 사람은 대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 바로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고 싶었습니다. 이 기록이, 이 싸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용기가 되기를. 그날 저녁, 유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현관 초인종을 눌러 도착한 택배를 받았습니다. 박스를 집 안으로 들이며 한참을 바라본 그녀는 이번엔 송장보다 그 박스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표정을 먼저 살폈습니다. 할머니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왔네. 참 다행이야. 유진도 따라 웃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한 줄의 대화.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말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이런 순간을 더 많이 지켜내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그렇게 이 평범한 하루가 그녀에겐 가장 소중한 하루가 되었습니다.